그날 아침 공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늘 같은 박자, 늘 같은 문장으로 사람들의 숨을 조여오던 방송이 그날은 한 박자 느렸다. 마치 누군가가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넘기며 읽는 것처럼. 전 주민은 즉시 비상소집에 응하라. 이동을 금한다. 그 한 줄이 공장 마당을 얼렸다. 나는 그 순간 기계 소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얇아지는 소리. 누군가는 침을 삼키다가 목이 걸렸고 누군가는 장갑 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비상소집, 이동 금지. 이 두 단어는 그냥 명령이 아니었다. 폭안에서 그 말은 누군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나는 군수공장 품질검사원이었다. 겉으로는 나라를 받드는 기술 전사였다. 하지만 진짜 내 일은 달랐다. 나는 완성된 탄피와 기폭장치, 조립된 부품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규격에서 0, 1mm만 벗어나도 불량이라 적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한미경을 맞추듯 눈을 좁히고 불량률을 숫자로 만들고 숫자를 보고서로 바꾸는 사람. 그런데 바로 그 숫자들이 오늘 아침부터 나를 살리고 동시에 죽이려 하고 있었다. 이상 소집령이 떨어지자 공장 출입문에 붉은 봉인 테이프가 붙었다. 근무지 통제. 이건 단순한 출입 통제가 아니었다. 누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사람들을 기계처럼 한 곳에 고정시키는 방식이었다. 드디어 보이부 합동조가 들어왔다. 검은 가죽 구두, 강인한 벨트, 목까지 잠긴 군복깃. 그들은 공장에 들어올 때 절대 뛰지 않는다.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사람들의 눈빛을 하나씩 밟는다. 마치 너희는 이미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하듯 오늘부터 기록은 전부 회수한다. 각 부서 문서 책임자는 대기하라. 기록 회수. 그 말이 내 귀에 박히는 순간 나는 속에서 차가운 것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품질 검사 기록, 불량률 집계표, 결함 발생 구간, 작업반별 리포트. 그 모든 것은 내가 매일 써내려가던 진실이었다. 그런데 그 진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종류의 진실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주머니를 더듬었다. 거기엔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 정식 문서도 아니고 보고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라고 만든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나 자신에게 남긴 메모 한 줄. 불량률 27%. 어제 야간조, 기폭장치 밀봉 불량 반복. 나는 그걸 기록장에 옮기지도 못했고 찢어버리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그 한 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으니까. 그건 내가 매일 보고도 모른 척 해야 했던 것들. 내 손끝에서 확인했지만 정상 도장을 찍어야 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더는 숨을 쉴 수 없게 만든 것들의 흔적이었다. 보이부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드는 순간 의심이 된다. 눈을 피하는 순간 죄가 된다. 북한에서 안전한 표정은 없다. 그때 작업반장 하나가 끌려갔다. 정확히 말하면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 않게 끌려갔다. 두 명이 양옆에서 팔꿈치를 잡았고 그는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발끝이 바닥에 끌렸다. 순간 누군가 숨을 삼켰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찢었다. 이번엔 누구 차례지? 왜 하필 지금? 설마 내가 쓴 그 숫자 때문인가? 나는 아무에게도 묻지 못했다. 대신 내 안에서만 질문이 번졌다. 내가 뭘 잘못했지? 불량을 불량이라고 적은 게 죄였나? 아니면 불량을 알면서도 묵인한 게 죄였나? 도대체 이 나라에서 죄가 아닌 게 뭔데? 보이부는 며칠 전부터 이상했다. 공장 회의실에 전화선이 바뀌었다. 암호가 변경됐다는 말을 누가 흘렸다. 그리고 어제 내 상급지도 오늘부터 품질 보고서는 상부 지시에 따라 요약만 올린다고 했다. 요약만. 그건 진실을 줄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요약된 진실은 결국 거짓으로 변한다는 것. 보이부 조사관 하나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내 이름표를 똑바로 읽었다. 품질검사원 맞나? 예.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마른 흙 같았다. 그는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말했다. 요 며칠 불량률 통계 이상하게 나온 거 알고 있지?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내 대답이 어느 쪽이든 나는 이미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떼지 못했다. 말을 하면 거짓이든 진실이든 내 목숨이 덜렁 걸릴 것 같았다. 그 순간 공장 스피커가 다시 울렸다. 모든 작업 중지. 전원 점호 실시. 점호. 이건 사람을 세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걸러내는 작업이다. 누가 여기 있고 누가 없고 누가 오는 사라질지를 정하는. 나는 숫자를 세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숫자가 되어 세워질 차례가 온 것이다. 내 손이 주머니 속 메모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감각이 손바닥에 박혔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불량률 한 줄이 이 나라의 시스템을 미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스템이 미치는 순간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늘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 나는 그날 내 인생이 검사가 아니라 도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 이 감정 그대로 놓치지 말아달라. 그날의 비상수집은 사실 시작이 아니었다. 시작은 훨씬 이전이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으며 살아가던 날들 속에 이미 균열은 들어와 있었다. 나는 군수공장 품질검사원으로 일한 지 8년째였다. 아침이면 작업복 안주머니에 작은 금속자를 넣고 손목에는 늘 검사용 흰 장갑을 끼웠다. 장갑이 새하얗게 유지되는 날은 거의 없었다. 기름, 금속가루, 화약 냄새가 내 손끝에 달라붙어 집에 돌아가도 빠지지 않았다. 공장은 늘 뜨거웠다. 겨울에도 뜨거웠다. 난방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밀어붙이기 위해서였다. 작업반들은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다. 보이부가 먼지 유출 금지라고 붙여놓은 종이 한 장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조차 관리 대상이 됐다. 겉으로는 질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질서는 안정이 아니라 굴레였다. 우리 가족은 평양 외곽 공장 숙소단지에 살았다. 배급은 늘 줄었고 대신 공로자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잡다한 콩기름이나 옥수수 가루가 가끔 추가됐다. 나는 월말이면 배급표를 손에 쥐고 줄을 섰다. 배급소에서 자료를 받아들고 돌아오는 게 내 같은 생각을 했다. 이게 내가 지키는 나라의 무게인가?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하루 종일 분량을 세고 있는 걸까? 배급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대신 눈빛만 오갔다. 이번 달은 고기 수문 있대. 아니래, 약도 끊겼대. 그런 소문은 바람처럼 지나갔다. 붙잡을수록 위험했다. 그리고 공장 안에서는 숫자가 모든 걸 결정했다. 우리 품질 검사실엔 낡은 광학 측정기와 조립 간격을 확인하는 게이지 블록 세트가 있었다. 나는 검사용 판에 탄피를 올려놓고 규격표와 눈금선을 맞췄다. 규격은 국가의 약속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날이 늘어갔다. 불량률이 올라갔다. 상부는 불량률을 내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불량을 없애라가 아니라 불량을 불량으로 쓰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갈렸다. 화를 내지도 못했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그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공장에서는 사상학습이 강화됐다. 하루 작업이 끝나면 우리는 피곤한 몸을 억지로 세워 앉아 구호를 따라 외웠다. 충성! 결사! 누가 더 크게 외치는지가 기록됐다. 나는 늘 목구멍을 긁는 듯한 소리로 따라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질문했다. 내가 외치는 이 말들이 정말 내 목숨을 지켜줄까? 아니면 내 양심을 더 빨리 죽일까? 집에서는 어머니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요즘 눈이 너무 가늘어졌다. 나는 웃으며 검사실 조명이 나빠서 그래 라고 말했다. 거짓말은 쉬워졌다. 하지만 평온한 척하는 날들 속에서도 나는 늘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품질 검사원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손끝의 감각이라는 것. 나는 탄피의 결합선을 손톱으로 더듬어 미세한 들뜸을 찾았고 기폭장치의 밀봉은 빛에 비춰 균열을 확인했다. 문서보다 먼저 내 몸이 알아차렸다. 요 며칠 그 감각이 계속해서 위험을 말했다. 분량이 늘었다. 그런데 분량이 보고서에서 사라졌다. 나는 어느 날 야간조 기록을 넘기다가 이상한 공백을 봤다. 분량률 표가
중간에서 뚝 끊겨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찢어낸 흔적. 그리고 상급지의 도장은 평소보다 더 진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밥그릇을 들고도 젓가락을 움직이지 못했다. 밥알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몸은 배고픈데 속은 더 배고팠다. 진실이 없는 배고픔이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공장에선 누구나 기록을 남긴다. 하지만 나는 기록장에서 벗어난 기록을 만들었다. 종이조각 한 장, 연필 끝을 눌러 아주 짧게 적었다. 불량률 27%. 어제 야간조, 기폭장치 밀봉 불량 반복. 그건 보고서가 아니었다. 고발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아직 사람이란 증거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메모를 쓰는 순간 나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평온해진 게 아니라 더 깊은 불안 속으로 가라앉았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진실을 혼자 가진 사람은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안은 그날 이후로 내 일상 전체를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뭘 찾았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어쩌면 이미 누군가의 시선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공장 정문 앞에서 갑자기 작업반 점검이 실시됐다. 주머니 검사, 신분증 확인, 불시 검역.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 주머니 안쪽 메모 한 장이 종이처럼 얇게 나를 찔렀다. 그리고 그날 나는 아주 작은데 이상한 것을 보았다. 검사실 책상 서랍 안쪽에 내가 모르는 붉은 실밥 하나가 끼어 있었다. 분명 어제까진 없었다. 누군가 열었다는 흔적이었다. 그 실밥 하나가 내 등뼈를 차갑게 세웠다. 그 붉은 실밥 하나는 너무 작아서 누구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 하지만 품질 검사원은 작은 것에 목숨을 건다. 0.1mm의 틈, 머리카락 한 올 같은 균열. 그게 폭발을 만들고 그게 사람을 죽인다. 나는 서랍을 다시 닫지 못한 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손끝이 서늘했다. 서랍 속에서 뭔가가 움직인 것도 아닌데 내 심장만 먼저 뛰었다. 누가 열었지? 설마 보이부인가? 아니면 공장 안에 누군가가? 그날부터 공장의 소리는 달라졌다. 기계는 똑같이 돌아가는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었다. 누군가 말을 하면 주변이 말을 얹어 조용해졌다. 마치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남아 귀에 붙을까 두려운 것처럼. 점심시간, 나는 검사실 동료인 경철과 식판을 들고 구석으로 갔다. 우리는 원래도 크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은 숟가락이 그릇은 치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경철이 나를 힐끗 보더니 아주 짧게 말했. 서랍. 누가 만진 것 같지? 모르겠어. 그가 낮은 숨으로 덧붙였다. 요즘 이상해. 그 말은 끝이 아니었다. 말을 더하면 위험해진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작은 일이 하나 일어났다. 정말 사소한 일인데 내 인생을 비틀어버린 일. 검사실로 보이부 서기가 들어왔다. 그는 공장 직원들과 달리 절대 헝클어진 모습이 없었다. 모자 각도까지 반듯했다. 내 책상 앞에 서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소 한 잔이다. 소 한 장. 나는 종이를 받는 순간 손가락이 굳었다. 마치 종이가 아니라 쇠붙이를 쥔 것 같았다. 종이 위에는 내 이름과 소속, 그리고 시간만 적혀 있었다. 이유는 없었다. 북한에서는 이유가 필요 없다. 왜? 소환입니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얇았다. 그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아주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입꼬리만 움직였다. 가서 알게 될 거다. 그 한 문장이 내 등 뒤에 칼처럼 꽂혔다. 소 한 장 하나로
사람이 사라진다. 소 한 장 하나로 가족이 무너진다. 소 한 장 하나로 이름이 문제인물이 된다. 나는 소 한 장을 접어넣으며 습관처럼 주머니 속 메모를 확인했다. 종이 조각은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한 줄의 숫자가 내 몸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날 퇴근길 공장 정문 앞 검문이 또 있었다. 야간 검문 강화.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통행증을 전수검사했다. 통행증 내라. 핀자사 하나가 손을 뻗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행증을 건넸다. 그는 내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눈을 좁혔다. 풍질검사원이냐? 예. 요즘 분량 많다면서. 그 말이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이미 공장 밖까지 퍼져 있었다. 분량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분량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넘어가 있었다.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내 손목을 잡았다. 오늘 또 검문이 있었니? 그냥 늘 있는 거지. 나는 웃어 보였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곰생은 밥을 먹다가도 내 얼굴만 봤다. 나는 그 시선을 피했다. 눈을 마주치면 뭔가를 들킬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소 한 장을 여러 번 펼쳤다, 접었다 했다. 종이에 적힌 글자가 변하는 것도 아닌데 보는 것만으로 숨이 막혔다. 내가 뭘 물어봐야 하지? 내가 뭐라고 말해야 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보이부 사무실의 냄새가 먼저 떠올랐다. 담배, 잉크, 축축한 먼지, 그리고 사람의 공포가 섞인 냄새. 다음날, 소환된 시간. 나는 공장 안쪽 보이부 임시조사실 앞에 섰다. 문은 철제였고 손잡이는 차가웠다. 문 위에는 작은 종이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신원 재확인. 그 단어는 곧 네가 너인지 다시 검사하겠다는 뜻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정확히는 너를 네가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는 뜻일지도 몰랐다. 문이 열렸다. 안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들어와. 나는 발을 한 걸음 옮기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 문을 지나도 나는 나로 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상할 정도로 또렷한 질문. 내가 찍힌 걸까? 문을 나왔을 때 다리가 잠깐 내 몸이 아닌 것 같았다. 조사실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질문은 짧았고 고성도 없었고 손찌검도 없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최근 보고서 작성 방식이 바뀐 이유가 있나? 상부 지시에 따른 겁니다. 불량률 수치가 들쭉날쭉한데? 현장 편차입니다. 나는 교과서처럼 대답했다. 품질 검사원은 숫자를 다루지만 그날만큼은 말의 온도를 재고 있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기억에 남지 않도록. 조사관은 메모를 하다 말고 내 얼굴을 오래 봤다. 눈동자가 아니라 내 표정 전체를 읽는 시선이었다. 마치 숫자가 아닌 균열을 찾듯이. 들어가도 된다. 그 한 문장으로 끝났다. 풀려났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은 이라는 말처럼 들렸다. 조사실을 나오자 복도가 유난히 길어 보였다. 벽에는 구호가 붙어 있었다. 익숙해서 읽지 않던 문장들. 그날은 하나하나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았다. 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검사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의자가 하나 비어 있었다. 야간조에서 일하던 선배의 자리였다. 어디 갔어? 내가 물었을 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어제 부여 갔어. 누군가 아주 작게 말했다. 아직 안 돌아왔어. 그 선배는
품질 검사 경력이 나보다 길었다. 규격표를 외우다시피 했고 눈으로만 봐도 분량을 맞히던 사람이었다. 며칠 전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요즘은 숫자가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 그날 오후 공장 전체에 공지가 내려왔다. 특정 인원 친원 재확인으로 일부 근무 재배치 실시. 재배치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 작업반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연결이 생기기 때문이다. 연결은 위험했다. 며칠 뒤 선배의 집이 비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가족과 함께. 짐을 싸는 걸 본 사람은 없었다. 그냥 어느 날부터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확실히 느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한 사람이 찍히면 주변까지 함께 빨려 들어간다는 걸.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공장에 무슨 일 있니? 나는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속이 쓰렸다.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은 사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검사복을 벗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다. 종이는 더 구겨져 있었다. 글씨는 흐려졌지만 숫자는 그대로였다. 27%라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분량이 아니다. 이건 사고가 날 수 있는 수치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 순간 내 직업이 나를 조였다. 나는 매일 이 숫자를 보고도 아무 일도 없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공장에 또 한 명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검사원이 아니라 조립공이었다. 같은 라인, 같은 야간조. 점점 퍼즐이 맞춰졌다. 분량이 많은 라인, 야간조.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 그날 오후 보위부 차량이 공장 뒤편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오래 머물렀다. 누군가의 이름이 불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리가 비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문은 이미 닫혔다는 걸.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이제 남은 건 가만히 있다가 차례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문이 완전히 잠기기 전에 움직이느냐. 나는 그날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꺼내놓았다. 처음엔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눈길이 아니라 공기 자체가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공장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이상함을 알아챘다. 출입대정 옆에 낯선 사람 둘이 서 있었다. 작업반장도 아니고 경비원도 아니고 군복의 단추까지 빳빳하게 채운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의 얼굴을 한 명씩 천천히 훑었다. 마치 공장에 들어오는 건 사람이 아니라 죄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통행증을 내밀었다. 내 사진이 붙은 얇은 종이 한 장. 평소 같으면 기계적으로 찍히던 도장이 그날은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품질검사원. 그리고 딱 그 한 단어만 내뱉었다. 그 짧은 소리가 내 목덜미를 찔렀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 나는 일부러 걸음을 조금 늦췄다. 뒤를 돌아보면 더 의심받을까봐 돌아보지도 못하고 대신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를 훔쳐갔다. 거기엔 내 뒤를 따라오는 발이 하나 더 있었다. 누군가가 내 리듬을 따라 걷고 있었다. 내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졌고 빨라지면 빨라졌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제 시작됐다. 품질 검사실 문을 열자 내 책상 위에 새로운 장부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 붉은 글씨로 찍힌 도장. 집중 관리. 담보를 펼치자 첫 페이지부터 이상했다.
분량류를 숫자로 쓰는 칸 아래 검사원 서명과 검사원 책임 확인란이 새로 생겨 있었다. 서명, 책임. 이건 단순한 행정이 아니었다. 누군가 분량 문제를 핑계로 사람을 묶어두려는 줄이었다.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내 이름이 책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작업장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근무자 이동은 승인하에만 가능. 검사실 출입 통제 강화.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입안이 마르는 걸 느꼈다. 이동 제한 강화. 근무지 통제. 그건 말 그대로였다. 우리가 숨쉬는 곳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그날 점심시간 나는 일부러 식당에 늦게 갔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감시가 조금 느슨해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늦게 가는 것도 이미 기록되는 행동이란 걸 그땐 몰랐다. 식당 구석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경철이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국그릇을 휘젓다가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너 요즘 뒤에 따라붙는 거 못 느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을 한 숟갈 뜨며 되물었다. 무슨 소리야? 경철이 숨을 삼키듯 낮게 말했다. 보이부 감시망. 넓어진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우리는 더 말할 수 없었다. 누군가의 귀가 우리 테이블 위에 얹혀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오후 검사 중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나는 탄피 내벽을 검사하기 위해 내시경형 검사봉을 꺼냈다. 얇은 금속 튜브 끝에 작은 렌즈가 달린 장비. 원래는 내부 흠집을 확인하는 용도다. 그런데 렌즈를 들이대는 순간 나는 내부가 아닌 다른 걸 봤다. 바로 옆 작업대 아래 신발 하나가 내 방향을 향해 있었다. 누군가 앉아있거나 서서 내 손끝만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우연일까? 검사봉을 다시 내려놓는 순간 뒤에서 아주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내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또박또박한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검사실이 내 자리라는 느낌이 사라졌다. 여긴 내 공간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상자였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공장 전체에 불시 점검이 떨어졌다. 서류 검사, 개인 소지품 확인. 사람들은 익숙한 듯 줄을 섰다. 하지만 익숙함 속엔 항상 공포가 있었다. 우린 매번 이번엔 내가 걸릴까? 라는 질문을 삼켰다. 내 차례가 왔다. 감시원이 내 작업복 주머니를 뒤졌다. 나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가 내 안주머니를 더듬는 순간 나는 그 종이의 감촉을 느꼈다. 메모. 조미조각 한 장. 그 한 줄이 이제 내 목숨과 같다. 그는 잠깐 멈칫했다. 손가락이 종이를 스쳤다. 나는 그 짧은 순간에 온몸에 피가 식는 걸 느꼈다. 끝이구나. 그런데 그는 종이를 꺼내지 않았다. 마치 일부러 꺼내지 않은 것처럼. 대신 내 얼굴을 올려다봤. 그 눈빛이 말했다. 우린 알고 있다. 너도 알고 있지? 점검이 끝나고 나는 공장을 나왔다. 해는 지고 있었고 겨울바람이 귀를 베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추위보다 더 서늘한 것이 내 등을 따라왔다. 숙소 단지 입구. 평소엔 없던 야간 검문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무장한 병사들이 서 있고 주민 통행증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내가 문을 지나려는 순간 병사 하나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어디 갔다 왔나? 공장입니다. 오늘 늦었네. 늦었다. 그 말이 내 귀를 찢었다. 나는 이해했다. 공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길까지. 이미 내 이동은 기록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불을 끄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었다. 창문 밖 어딘가에서 들리는 발소리. 계단을 오르다 멈추는 그림자. 그리고 문 앞에서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기척.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나는 그냥 불량을 불량이라고 봤을 뿐인데. 그런데 왜 나는 죄인이 됐지?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마음 한쪽에서 결론이 자라났다. 이제 나는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이유를 찾기도 전에 시스템은 나를 먼저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공장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사라졌다. 웃음이 아니라 얼굴에 모서리가 깎여나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부터 위장이 조여왔다. 마치 누군가 내 뱃속에 손을 넣고 천천히 비틀고 있는 것처럼.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속이 쓰렸다. 그렇다고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품질 검사원에게 멈춤은 곧 숨길 게 있다는 표시가 되니까. 검사실에는 새 지시가 내려왔다. 현장 불량률 보고는 1급 기밀로 취급, 외부 언급 금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추가돼 있었다. 개인 기록물 소지 시 엄중 처벌.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주머니에 있는 메모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을 태운다. 나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날 나는 작업반에서 올라온 기폭장치 샘플을 받았다. 작은 금속 원통 안에 밀봉된 화약, 그리고 아주 정밀한 스프링 구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단단한 것들을 만들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 약한 부분이 폭발을 결정한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밀봉면 누설 검사를 준비했다. 검사용 수조에 물을 채우고 장치를 천천히 담갔다. 그리고 압력 펌프를 연결했다. 품질 검사원은 이 순간 숨을 참는다. 작은 기포가 올라오는지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못하는 건 기포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포는 거짓말을 못한다. 나는 눈을 고정했다. 그리고 보였다. 기포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마치 장치 전체가 숨을 쉬듯 미세한 거품이 계속 새어나왔다. 이건 불량이 아니라 사고였다. 전선에 불이 붙기 전에 나는 이미 알 수 있었다. 나는 기록지에 숫자를 적었다. 불량률, 결함 코드, 작업반, 시간, 검사원. 그리고 마지막 칸에 펜 끝이 멈췄다. 보고하면 그럼 나는 오늘 안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하지 않으면 그럼 누군가 죽을 수 있다. 내 손이 떨렸다. 나도 모르게 손등에 땀이 맺혔다. 그때 문이 열렸다. 검사실에 상급지도 아닌 보위부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내 책상으로 곧장 걸어왔다. 한치의 주저도 없이. 검사 기록 보여라. 나는 의자를 밀며 일어섰다. 종이 한 장을 넘기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보다 크게 들렸다. 그가 내 기록지에 적힌 수치를 보더니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 수치 확실한가? 예, 규정대로 검사했습니다. 규정이라. 그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웃음이 아니라 경고였다. 규정은 필요할 때만 존재한다. 그 문장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불량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누가 책임을 뒤집었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내게 씌우려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갑자기 다른 작업구역으로 불려갔다. 명목은 현장 확인. 하지만 품질검사원이 현장 확인을 한다는 건 대개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면 사인이 남는다. 사인이 남으면 사람도 남는다.
아니, 남지 못한다. 현장에는 문제가 있었다. 조립 라인의 기계는 오래됐고 작업자들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상부는 늘 이렇게 말했다. 계획량을 맞추라. 계획량. 작업자 한 명이 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다치면서도 다치지 않은 척한다. 죽으면서도 죽지 않은 척한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옥수수 가루가 조금 들어있었다. 이거라도 먹어. 몸이 말랐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옥수수 가루의 냄새가 이상하게 슬펐다. 동생은 내 손을 보고 말했다. 형, 손 왜 이렇게 차가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내 가심 안쪽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게 내 안에 마지막 버팀줄이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주머니 속 메모를 꺼냈다. 이미 구겨지고 땀에 젖은 종이. 나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딱 잡았다. 불필요하게 접지 않았다. 그런 곳에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결심을 잡아놓는 것처럼 그게 내 겨칠한 리였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신호. 나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끝까지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 살아남더라도 결국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서게 될 거다. 그날 밤 늦게 공장 동료 경철이 조용히 내 문을 두드렸다. 2번.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1번. 우리가 정해둔 신호였다. 문을 열자 경철의 얼굴은 참백했다. 그는 내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낮게 말했다. 너 이름 올라갔어. 무슨 이름? 그는 숨을 삼켰다. 집중 조사 대상.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그 하얀 공간에서 단 하나의 문장만 떠올랐다. 이제부터 나는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다. 그건 추방이었고 동시에 내게 남은 유일한 생존로였다. 그날 이후로 공장은 더 이상 일터가 아니었다. 공장은 거대한 덫이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짐승이 됐다. 살아남으려면 숨을 죽여야 했다. 며칠 동안 나는 말수를 줄였다. 아니, 줄인 게 아니라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다시 삼켰다. 웃음도, 불평도, 농담도 전부. 사람은 감정으로 들키고 감정은 흔적을 남긴. 검사실 전화선은 바뀌었고 창문은 더 자주 닫혔다. 새 규정이 붙었다. 불필요한 외부 접촉 금지. 개인 면담은 승인 후 진행. 그 문장들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고립이라는 걸. 고립되면 사람은 스스로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은 입을 연다. 보웨이브 조사관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집과 공장 사이 항상 같은 길로만 다녔다. 길을 바꾸는 순간 이상 행동이 된다. 하지만 같은 길을 계속 다니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내 동선을 완벽히 내어주는 일이었다. 그 딜레마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 몸이 달아갔다. 잠을 자도 피곤했고 눈을 감아도 귀가 열려 있었다. 문 밖에서 나는 발소리에 나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붙들어준 사람은 경철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있었다. 공장 창고 쪽에서 일하던 남자. 이름은 만철이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얼굴. 언제나 말수가 적고 눈빛이 흐린 사람.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그냥 물건만 옮겨. 머리 쓰는 일 안 해. 그래서 더 안전해 보였다.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은 의심받지 않는다. 나는 그런 식으로
그를 안전한 쪽으로 분류해버렸다. 만철은 어느 날 퇴근길에 내 옆으로 조용히 붙었다. 그리고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다. 작은 담배갑. 안에는 담배가 아니라 접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밤 11시 창고 뒤 혼자. 나는 그 쪽지를 보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내가 찾던 유일한 출구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그 숨이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잔인했다. 내가 움직이면 이 평화가 무너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더 큰 무너짐이 올까? 나는 결국 밖으로 나갔다. 창고 뒤편은 어두웠고 눈이 얇게 얼어 있었다. 공장 담벼락 위의 철조망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다. 그 빛이 마치 내 목을 조이는 줄 같았다. 만철은 이미 서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내게 낮게 말했다. 너 조사 대상이라며. 누가 그 말을? 공장 안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 보이부가 너를 쥐로 봐. 그 단어가 내 속을 찔렀다. 쥐. 잡히기 전까지 몰래 도망다니는 존재. 만철은 담배갑을 다시 꺼내더니 속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빼냈다. 그건 낡은 통행증 양식이었다.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 빈칸이 남아있는 반쯤짜리. 이거 너 같은 사람 필요로 하는 쪽이 있어. 무슨 쪽? 잠깐 침을 삼켰다. 그리고 말했다. 길이 있다. 길. 북한에서 길이라는 말은 곧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다. 나는 그 한마디에 숨이 얕아졌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너 혼자만 가면 안 돼. 네가 가진 거, 그거 넘겨. 그가 가진 거라고 말할 때 나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메모. 불량률 1줄. 그가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몰랐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안에 경보가 울렸다. 왜 저 사람이 그걸 알지? 경찰도 모르는 걸? 나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없어. 만철은 웃지 않았다. 그는 그냥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귓가에 박히는 말을 했다.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품질 검사원이 그냥 찍히겠어? 너희 검사 기록 숫자 하나가 위에서 뒤집히면 사람이 죽어.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현장 사람이라면 모를 디테일이었다. 기폭장치 밀봉, 야간조, 보고서 공백. 그건 안에서 깊숙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친 생각. 만철은 그냥 창고 인부가 아니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겁내지 마. 나도 살려고 하는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살려고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잡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아주 낮은 무전기 잡음이 들렸다. 치지. 만철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의 신호를 듣는 것처럼. 나는 숨이 멎었다. 보위부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만철은 길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만철은 길을 막는 사람이었다. 가장 안전해 보였던 사람. 가장 눈에 띄지 않던 사람. 내가 일심할 가치조차 없다고 분류해버린 사람. 그가 바로 보이부의 눈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뛰지 않았다. 뛰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저 걷는 척하며 발끝으로 얼음을 깨트리지 않게 조심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몸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분했다. 뒤에서 만철이 낮게 불렀다. 야! 그 말이 내 뒷목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내 목숨뿐 아니라 내 정신까지 잡아먹힐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오자 나는 문을 잠그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서 열쇠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끝났다. 아니, 이제 확실해졌다. 나는 이미 표적이다. 공장 안에는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함정일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혼자서라도 준비해야 한다. 나는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작은 돈을 모았다. 배급표 틈에 숨겨둔 한 현금, 검사복 속에 꿰매둔 담배 몇 갑, 그리고 무엇보다 주머니 속 메모. 나는 메모를 다시 펼쳐보고 다시 접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내 목숨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 같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경찰에게 짧은 쪽지를 남겼다. 내일 검사가 끝나면 뒤쪽 폐자재 덤. 이제는 브로커도 창고 인부도 믿지 않는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내가 직접 만든 신호와 내가 직접 준비한 길뿐이다. 폐자재 더미 뒤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시간은 이상하게 길었다. 금속 부스러기와 녹슨 철판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소리가 났다. 나는 계속 손가락으로 작업복 안주머니를 눌렀다. 메모는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종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 종이는 내가 이 시스템과 엇갈린 순간의 증거였다. 정철이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더 말라 있었다. 우리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인사는 평범한 사람들만 한다. 평범함을 빼앗긴 사람들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간다. 만철, 봤지?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경찰은 주위를 살피더니 내 손목을 잡아 끌었다. 폐저제 덤이 더 깊은 곳,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틈. 너 지금 몰라서 그래. 그의 목소리는 떨리는데 떨림이 감정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분간이 안 갔다. 이건 단순히 불량 때문에 너 찍힌 게 아니야. 나는 숨을 멈춘 채 경찰을 봤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위에서 사고를 덮으려 해. 무슨 사고? 경찰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실전 배치된 탄에서 불발이 났어. 그 말이 내 머리를 정면으로 쳤다. 불발. 군수공장에선 가장 큰 금기였다. 기술 문제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다. 그건 체제의 체면을 찢는 일이다. 그리고 그 체면을 찢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검사원부터 정리하는 거야. 경찰이 이를 악물었다. 불량률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위에서도 이미 알아. 근데 그 숫자가 사고로 연결되면 책임 라인이 다 죽어. 나는 입술이 말라붙었다. 그럼 왜 지금 갑자기... 경찰이 내 말을 끊었다. 내 메모 때문일 수도 있어. 뭐? 불량률 27%, 야간조, 기폭장치 밀봉, 불량, 반복. 그가 정확히 내 메모 문장을 그대로 말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다. 경찰이 어떻게 그걸 아는지 묻기도 전에 가슴부터 얼어붙었다. 정철은 빠르게 덧붙였. 내가 본 건 아니야. 나한테도 들린 거야. 누가? 경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보위부 내부에서 돌아. 품질 검사원이 따로 적어둔 메모 한 줄 때문에 라인이 흔들린다고. 나는 이해가 됐다. 내가 조용히 숨겨둔 종이 한 장은 이미 내 손을 떠나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걸 진실이 아니라 폭탄으로 봤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이 나라가 나를 잡으려는 이유. 불량률이 높아서가 아니었다. 불량률이 높다는 걸 기록한 사람이 존재해서였다. 기록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기록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책임을 만든다. 책임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순간 체제는 미쳐 날뛰기 시작한다. 그날 오후 공자는 또 한 번 바뀌었다. 스피커에서 통지가 내려왔다. 특정 구역 봉쇄, 외부 출입 전면 금지. 공쇄. 작업장 뒤편 출입구가 철문으로 닫혔고
붉은 봉인 도장이 찍혔다. 그리고 동시에 공장 내 통신이 이상해졌다. 전화가 끊기고 내 선이 먹통이 됐다. 누군가는 통신 차단이란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어웨이브 합동조가 늘어났다. 그들은 작업반 사이를 걸으며 이름을 불렀고 책상을 열었고 기록을 가져갔다. 검사실에도 들이닥쳤다. 이 장부 누가 썼나? 제가. 이 수치 출처는? 검사 결과입니다. 그들은 숫자를 묻는 척했지만 사실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숫자를 남긴 손, 펜 끝의 떨림, 그리고 누군가 몰래 접어 숨겼을 추가 기록.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시스템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두려워하는 건 진실이 종이가 되어 남는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경찰과 다시 만났다. 이번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의 대화는 짧아졌다. 짧아진다는 건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경찰이 내게 말했다. 이제 움직여야 해. 어떻게? 브로커. 믿을 수 있어? 변 잠깐 멈췄다. 믿을 수 있는 브로커는 없어.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이곳에 남는 것보단 나아. 그 말이 현실이었다. 선택이 아니라 방연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장 정문 쪽에서 고함이 터졌다. 누군가 끌려가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검사실 쪽 막내였다. 어제 내 옆에서 기록지를 나르던 애. 얼굴에 아직 솜털이 남아있는 애. 그 애는 울지도 못했다. 입이 막힌 사람처럼 소리만 새어나왔다. 보위부 2명이 팔을 잡고 발을 끌듯이 데려갔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속이 텅 비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서 한 문장이 또렷해졌다. 밤은 나다. 그날 밤 숙소 단지에도 검문이 늘었다. 통인증 검사, 야간 검문 강화, 집집마다 불이 꺼진 시간까지 체크했다. 문을 두드리고 열어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꾸렸다. 크게는 못한다. 짐을 크게 싸는 순간 도망이 된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것만 챙겼다. 현금, 담배, 건빵 몇 조각, 얇은 내복, 그리고 내 안주머니 깊숙이 그 메모.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차마 입술을 깨물지도 못했다.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남으면 어머니는 정말 안전할까? 질문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답은 하나였다. 여기 남는 순간 나는 끝까지 끌려간다. 그리고 끝은 내 인생만이 아닐 것이다. 공장 밖으로 빠져나갈 길이 막히고 근무지 통제가 더 거세지고 뭔가 통신이 끊기고 사람들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지금. 이런 여역의 마침이다. 근무지 통적이 감식화 지금. 근무지 통제가 밤들은 속도가 빨라지는 지금. 모래 동전하러 가도를 비든가 빨라지는 지금. 올해 벙전화를 기분간 침부조더. 농등개고 타만다가십니다. 이건 체제가 공황에 빠졌다는 뜻이다. 체제는 지금 책임을 찾는 게 아니라 책임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내 이름으로 찍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꿈꿔서도 아니었다. 살아있으려면, 사람으로 남으려면 이 시스템 밖으로 나가야 했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건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어둠을 고르는 일이었다.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이 없어서 손을 내미는 것. 경찰은 공장 안에서조차 말을 아꼈다. 누군가의 눈이 벽을 뚫고 우리 입술을 읽을 것 같은 날들이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지 않은 채 작업 지시를 확인하는 척하며 가장 낮은 목소리로만 움직였다. 사람을 소개해줄게. 경철이 말했다. 예전부터 물자 빼돌리는 쪽이랑 이어진 사람. 누구야? 명카리드. 그 말이 북한식 현실이었다. 이 나라에서 이름은 보호가 아니라 표식이다. 며칠 뒤 나는 야간조 검사 명목으로 작업장에 남았다. 공장 내부는 밤이 되면 더 무섭다. 기계가 멈춰도 완전히 조용해지지 않는다. 쇳소리의 잔향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공기를 긁는다. 나는 검사봉으로 창고 쪽 조립 부품 박스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약속된 장소로 이동했다. 창고 끝 탄피 목재 상자를 쌓아둔 뒤편. 거긴 카메라도 닿기 어려운 사각이었다. 그 사람이 먼저 와 있었다. 낡은 군복 상의에 작업용 장갑.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고 눈빛만 반짝였다. 너냐?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거칠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보았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끝이었다. 풍제검사원은 손끝이 다르다. 미세한 금속가루와 기름이 얇게 배어있는 손. 그는 그걸 보고 이미 반쯤 믿는 듯했다. 품질검사원이라 했지? 맞습니다. 불량률 메모. 그거 네가 썼다? 나는 숨이 멎었다. 이제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그 한 줄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나는 상상도 못했다. 없습니다. 내 생존 본능이었다. 그는 천천히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사람을 재는 표정. 없으면 오늘 여기 왜 왔냐?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아니, 무너진 척했다. 길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가 손가락으로 내 어깨를 톡 채며 말했다. 길은 있다. 근데 길은 공짜가 아니야. 그가 제시한 조건은 단순했다. 돈, 담배, 그리고 확실한 물건. 물건이 뭐지? 내가 묻자 그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너를 쫓는 이유. 나는 그 말이 더 무서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보이부가 나를 왜 잡으려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급의 사건인지. 나는 침을 삼키고 천천히 안주머니 속 메모를 꺼냈다. 종이는 이미 수없이 구겨졌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하지만 글씨는 남아있었다. 불량률 27%. 어제 야간조. 기폭장치 밀봉 불량 반복. 그는 종이를 받자마자 손끝으로 문장을 훑었다. 마치 진짜 검사원처럼. 이거 하나면 위쪽이 미치지.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도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다. 정보를 팔고 사람을 옮기고 필요하면 사람을 버리면 쪽이다. 언제 나가면 됩니까? 내 질문에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급하네. 지금 공장 사람들 계속 끌려갑니다. 알아. 그누가 담담히 말했다. 그래서 더 비싸. 나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길은 있지만 그 길은 내 피로 결제되는 느낌이었다. 그는 작은 종이를 하나 내게 쥐어줬다. 전화번호가 아니라 숫자 몇 개와 기호. 그리고 한 줄. 3일 후 야간. 남쪽 화물열차 적재자. 화물열차.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목이 저렸다. 화물은 물건이다. 그 틈에 사람을 숨긴다는 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다. 살기 위해선 물건이 되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어떻게 가죠? 내가 묻자 그는 짧게 말했다. 네가 알아서 빠져나와. 안 그러면 그냥 끝이야. 중간 검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행증이 필요하지. 그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공장 외부 이동용 임시 통행증. 완전한 문서는 아니었지만 도장 비슷한 흔적이 있었다. 가짜였다. 가짜 문서를 손에 쥐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넘어간 걸 느꼈다. 이제부터 나는 검사원이 아니라 범죄자가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나를 더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검문소 앞에서 내 심장은 거의 폭발할 것 같았다. 병사가 손을 내밀었다. 통행증. 나는 가짜 통행증을 내밀었다. 병사는 손전등으로 종이를 비추며 한참을 들여다봤다. 빛이 종이 위를 훑는 동안 내 목숨도 같이 훑어가는 것 같았다. 왜 야간에 이동하나? 공장 검사 일정입니다. 나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병사는 내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종이를 돌려줬다. 그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억지로 잡았다.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는 끝이 아니었다. 통과는 더 큰 위험의 시작일 뿐이다. 방에 들어오자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고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낯빛이 죽었니? 나는 웃었다. 웃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을 정도로 어색한 웃음이었다. 일이 좀 많아서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계속 계산했다. 첫째, 공장 안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방법. 둘째, 화물열차 적재장까지 가는 동선. 셋째, 거기서 브로커가 말한 두 번째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 넷째, 그 이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계획은 숫자처럼 정리되는데 가슴은 숫자로 정리되지 않았다. 정말 갈 수 있을까? 가면 살아남을까? 못 가면 가족은?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정확하게. 우리 집 앞에서 잠깐 멈추는 기차. 나는 몸이 굳었다. 귀가 열렸다. 손이 저절로 메모를 움켜쥐었다. 문을 두드리진 않았다. 그저 잠깐 머물다 지나갔다. 그 짧은 순간이 말해줬다. 시간이 없다. 나는 그날 새벽 짐을 다시 확인했다. 건빵을 더 쪼개서 천에 싸고 현금을 속옷 안쪽에 꿰매고 메모는 더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품질 검사원으로 살던 나는 거기에 없었다. 대신 도망자가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3일은 너무 길었다. 하루하루가 시간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졌다. 나는 매일 공장에 나가서 같은 일을 했다. 탄피를 들여다보고 기폭장치를 담갔다 꺼내고 숫자를 적고 지웠다. 하지만 그 숫자들 사이로 계속 다른 숫자가 튀어나왔다. 3일 후 야간 화물열차 적재장. 그 약속은 내 목을 조였다. 살아남기 위한 약속인데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죽는 느낌이었다. 공장 분위기는 점점 더 끈적해졌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졌다. 누군가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엔 이름만 남는 날들이 있었다. 검사실에서도 조용히 자리 하나가 비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리고 눈물은 이곳에선 약점이든 그 대신 나는 손을 움직였다. 품질 검사원은 손이 먼저 기억한다. 나는 눈금자를 쥔 손으로 공장 안의 시간과 공기의 무게를 재고 있었다. 그날 마지막 검사 업무가 나에게 떨어졌다. 야간조 출고 샘플 확인. 나는 일부러 심호흡을 한번 하고 검사실 장부를 정리했다. 거기엔 집중관리 도장이 찍힌 기록들이 쌓여 있었다. 그 장부가 내 인생을 잡아먹는 것 같아 손끝이 저렸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부위부 조사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웃지도 않았다. 그는 내 책상 위를 천천히 쓸어보듯 훑었다. 요즘 잠은 자나? 그 질문이 너무 기괴해서 나는 숨이 막혔다. 그가 묻는 건 건강이 아니었다. 너 아직 버티고 있나?
나는 확인이었다. 삽니다. 조사관은 내 서랍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해라. 숨기는 건 죄보다 무겁다. 나는 속으로만 되물었다. 그럼 진실을 숨기지 않으면 살려주나?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어머니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다. 배급줄에서 들은 소문, 동생 학교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런데 그 평범함이 너무 아팠다. 내가 떠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평범함이 칼이 됐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손이 왜 이렇게 차니? 나는 손을 빼지 못했다. 손을 빼면 이 손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너 무슨 일 있지? 그 질문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 침묵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이 혀끝에 닿는 순간 나는 속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어머니가 같은 죄를 뒤집어 쓰게 되니까. 동생은 내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 위로 손을 얹었다. 가볍게. 너무 오래 얹으면 이별이 들킬까봐. 그날 밤 나는 옷을 다시 확인했다. 내복 안쪽에 꿰맨 돈, 분리에 숨긴 담배, 굳이 접어 작은 삼각형으로 만든 메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 작업복을 다시 입었다. 도망가는 밤인데도 나는 작업복을 입었다. 그래야 내 걸음이 의심받지 않는다. 시계가 10시를 넘겼을 때 숙소 단지 밖에서 소리가 났다. 군화. 야간 검문대가 더 가까워졌다. 나는 창문 틈으로 밖을 보았다. 불빛이 왔다 갔다 했고 누군가 주민을 세워두고 통행증을 검사하고 있었다. 오늘 더 강화됐어. 나는 갑자기 목이 말라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공포는 물로 씻기지 않았다. 샵없이가 가까워졌다. 약속된 시간. 나는 문을 열기 직전에 어머니 방 앞에서 한 번 멈췄다. 문틈으로 들리는 숨소리. 나는 그 숨을 들으며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조차 내가 감히 해도 되는지 몰랐다. 밖으로 나와 골목을 걸었다. 눈을 밟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나는 일부러 발을 끌며 걸었다. 도망자의 걸음은 가볍다. 나는 가볍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겁게 걸었다. 검문대 앞. 어디 가나? 그는 손전등을 내 얼굴에 비췄다. 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흔들린다. 흔들리면 끝이다. 통행증. 병사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너무 오래 봐서 내 심장이 먼저 지쳐갔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다른 주민이 검문에 걸린 듯했다. 병사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갔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손을 뻗어 통행증을 다시 받는 순간 내가 내 목숨을 훔쳐오는 느낌이 들었다. 가라! 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한 발짝만 더 늦으면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내 이름이 또 다른 자리처럼 비게 될 것이다. 화물열차 적재장까지 남은 길이 갑자기 너무 멀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걸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몸을 이끌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하나만 드내었다. 지금 가야 한다. 화물열차 적재장은 밤에도 살아있었다. 기름 냄새, 쇳가루 냄새,
그리고 사람의 숨을 삼키는 어둠. 멀리서 기관차가 한번 울부짖듯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내 심장이 같이 흔들렸다. 나는 약속된 곳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주변을 확인했다. 하지만 확인한다는 건 결국 두려움을 키우는 행동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보지 마. 그냥 지나가. 지나가면 산다. 적재장 끝. 폐목재 더미 옆에서 누군가 손짓을 했다. 낮은 모자, 굵은 숨. 브로커가 보낸 두 번째 사람일 것이다. 그는 내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말없이 돌아섰다. 따라오라는 뜻. 나는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은 이 밤의 가장 위험한 소리였다. 그는 나를 화물칸 뒤편으로 데려갔다. 거기엔 이미 짐이 실린 트럭이 있었다. 컨테이너처럼 생긴 적재함 안에는 군수 부품 상자가 가득했고 상자 위에는 검은 천이 덮여 있었다. 그가 천을 살짝 들추며 속삭였다. 여기. 나는 그 안을 들여다봤다. 공기조차 숨막히는 좁은 틈. 사람 한 명이 몸을 잡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 순간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들어가면 언제 나옵니까? 내가 묻자 그는 딱 한마디만 했다. 살아서.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다. 이건 여행이 아니다. 이건 생존이다. 나는 몸을 최대한 접어서 적재함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 천이 덮였다. 바깥빛이 사라졌다. 숨을 들이마시자 화약 냄새와 먼지가 폐속에 박혔다. 트럭이 움직였다. 바닥의 진동이 내 뼈를 흔들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시간이 아니라 심장 박동으로만 밤을 쪼개고 있었다. 중간에 트럭이 멈췄다. 밖에서 경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물자 확인. 차량 번호, 운행 허가증, 종이 넘기는 소리. 도장 찍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트럭 적재함을 두드렸다. 쿵. 내 심장이 먼저 울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입으로 숨 쉬면 소리가 날까봐 코로도 숨을 쉬지 않았다. 그저 몸이 알아서 살기를 기다렸다. 천 너머로 손전등 빛이 스쳤다. 빛이 내 눈앞을 지나갔다. 나는 그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들킬 것 같았다. 하지만 트럭은 다시 움직였다. 나는 그제야 아주 조금 숨을 내쉬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나. 새벽 가까운 시간. 트럭이 멈췄다. 브로커의 사람이 천을 걷어내며 아주 빠르게 속삭였다. 지금 내려. 밖은 짙은 안개로 가득했다. 앞사람의 어깨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다. 안개는 숨결처럼 차가웠고 피부에 들러붙었다. 나는 몸을 낮췄다. 안개 속에서 사람은 소리로 들킨다. 그래서 나는 발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힘을 풀었다. 눈 위를 걷는 것도 아닌데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러웠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국경 감시견. 그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내 위장이 조여왔다. 강까지 10분. 앞사람이 말했다. 소리 내면 끝.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조차 아까웠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강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안개 때문에. 강을 봐야 건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한 채 건넜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내 발이 진흙을 밟았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여기서 소리내면 바로 사냥이다. 나는 숨을 삼키고 땅에 붙듯이 엎드려 강을 건넜다. 물살은 약했지만 물은 칼처럼 차가웠다. 허벅지가 저려왔고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다. 중간쯤 왔을 때 뒤쪽에서 아주 작은 참봉 소리가 났다. 누군가 발을 헛디뎠다. 순간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흔들렸다.
손전등, 경계등이 안개 속에서 길게 늘어졌다. 엎드려. 앞사람이 속삭였다. 나는 물속에 얼굴을 거의 박았다. 차가운 물이 입술로 들어왔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그때 안개 속에서 총성이 터졌다. 탕! 너무 멀지 않았다. 경고 사격인지 진짜 사격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알 필요도 없었다. 한 번의 총성은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기어 움직였다. 그렇게 강을 넘었다. 중국 쪽 땅을 밟았을 때 나는 안도보다 먼저 허무가 왔다. 땅은 똑같았다. 흙냄새도 비슷했다. 그런데도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산길로 올라갔다. 작은 움막 같은 곳에 숨었다. 몸이 떨려서 이가 부딪혔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를 내면 내 떨림이 우리를 죽일 수 있었다. 브로커 쪽 사람이 말했다. 이제부터가 더 위험해. 공안 돌아다닌다. 그 한마디에 내 속이 다시 얼어붙었다. 도망은 끝난 게 아니었다.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사냥이 시작되는 거였다. 며칠 동안 우리는 숨어 지냈다. 먹을 건 마른 빵 조각뿐이었다. 밤이면 불도 켤 수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을 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 이건 꿈인가? 아니면 지옥이 장소만 바뀐 건가? 그 사이 한 번 브로커의 연락이 끊겼다. 이틀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누구 하나가 먼저 배신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그 순간부터 모두가 적이 되니까. 외국 연락이 왔다. 이동한다. 밤에.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했다. 이동은 희망이 아니라 위험의 다른 얼굴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트럭 밑으로 숨었다. 나는 차체 아래 철골을 붙잡고 매달렸다.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픔은 이미 내 몸의 사치였다. 트럭이 달리기 시작하자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눈물이 나왔지만 닦을 수 없었다. 눈물인지 바람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만 되뇌었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다. 지금 떨어지면 아무도 내가 여기 있었던 것도 모른다. 새벽쯤 트럭이 멈췄다. 우리는 어떤 낯선 도시 외곽의 창고로 옮겨졌다. 거기서 다시 숨었다. 그리고 또 다른 브로커, 또 다른 차, 또 다른 돈 얘기. 그 과정에서 나는 계속 깨달았다. 나는 지금 자유로 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빚으로 바꾸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있었다. 그날 나는 어둠 속에서 손을 펴서 확인했다. 손가락 사이에 아직도 물비린내가 남아있었다. 두만강의 냄새. 그 냄새는 마치 내 과거가 아직 내 몸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도망쳤지만 아직 벗어난 게 아니야. 남한 땅을 밟았을 때 나는 기쁨보다 먼저 멍함이 왔다. 발밑이 단단한데도 몸은 계속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아직도 트럭 밑 철골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 누군가가 내게 물컵을 건넸다. 따뜻한 물이었다. 나는 그 물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안전해서 울컥했다. 안전한 것이 이렇게 낯선 감각일 줄 몰랐다. 며칠 뒤 나는 하나원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내 가슴은 반사적으로 조여왔다. 문이 닫히면 잡힌다. 그건 북한에서 내 몸에 새겨진 규칙이었다. 하지만 여기의 문은 달랐다. 닫히는 문이 나를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다. 교육은 체계적이었다. 나만의 돈, 지하철, 은행, 휴대전화, 주소 체계. 사람들은 친절했고 질문에도 혼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질문을 못했다. 질문하는 순간
누군가 내 옆구리를 찌를 것 같았으니까.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몸이 차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안개가 먼저 떠올랐다. 두만강 물살의 차가움, 얼굴을 때리던 바람, 청성, 창점. 그 소리는 실제로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 귀 안에서 계속 울렸다. 하나원 상담사가 내게 말했다. 여긴 안전합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쉬웠다. 하지만 내 몸은 믿지 않았다. 며칠 뒤 하나센터로 연계가 됐다. 나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절차를 밟았다. 밖은 밝았다.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다.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 웃고 전화를 하고 손을 흔들었다. 그 자유로운 몸짓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편하게 걸을까? 누구도 그들의 통행증을 검사하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큰 목소리로 웃을 수 있지?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진열대를 보며 굳어버렸다. 빵이 있고 라면이 있고 과자가 있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누구도 그걸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많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컵라면을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나는 갑자기 울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다. 두려움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내가 우는 걸 보고 함께 온 담당자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방다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괜찮다는 말은 아직 너무 어려웠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휴대전화를 갖게 됐다. 내 이름으로 된 번호.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내가 전화를 걸 수 있는 권리. 그 작은 기계가 손바닥 위에서 빛날 때 나는 또 무서웠다. 북한에서 통신은 죄였으니까 나는 습관처럼 창문을 확인했다. 문을 잠갔다. 다시 확인했다. 누가 복도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숨이 멎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깼다. 식은땀이 온몸에 흥건했다. 꿈에서 보이부 조사관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숨기는 건 죄보다 무겁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꿈에서조차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주머니 속 메모를 찾았다. 꿈속에서도 나는 그 종이를 찾았다. 하지만 현실에서 내 주머니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메모는 이미 국경 어딘가에서 찢어져 버렸고 어쩌면 그게 나를 살린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래도 이상했다. 내가 도망쳐 살아남았는데도 나는 계속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있는 기분이었다. 가족 생각이 날 때마다 더 그랬다. 어머니, 동생. 내가 떠난 그 밤 이후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상상했다. 혹시 문이 두드려졌을까? 혹시 누가 대신 끌려갔을까? 혹시 내가 떠난 걸 들켰을까? 나는 남한에서 숨을 쉬면서도 북한에서의 공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사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살아있는 건 누군가를 배신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다. 내 마음은 그 문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되물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살기 위해 도망친 나는 죄인이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안의 진실도 함께 살아남았다는 것을. 품질 검사원으로 살던 나는 늘 분량을 잡아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무너진 감각을 하나씩 잡아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종이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이번은 분량률이 아니라 내 심장에 대한 기록이었다. 오늘 밤은 문소리를 듣지 않았다.
오늘은 밥을 남기지 않았다. 오늘은 웃는 사람을 보고 도망치지 않았다. 그것도 검사였다. 내가 나를 다시 살리는 검사. 지금도 가끔은 안개가 내 꿈에 들어온다. 두만강은 내 몸속 어딘가에 아직 흐른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안개 속에서 기어가던 그 밤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마음속에서만이라도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 살아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다. 빗소리는 북한의 스피커 소리처럼 영영하지 않는다. 그저 떨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떨어진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쉰다. 살아있는 숨.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숨. 그게 지금의 나다.